살인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죽였습니까? 어디에 숨어 계셨어요? 도주까지 계획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살인혐의 인정하시나요? 왜 죽이셨어요? 네, 오늘부터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돌직구 강력반입니다. 강력한 남자 2명이 강력 사건들을 아주 강력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력한 남자는 검사 출신의 실력파 강력한 남자 김우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소개하시면 뭐라도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검찰 출신 우리 김우석 변호사와 함께 풀어볼 오늘의 강력 사건 그 단서들을요 이렇게 저희 강력반 사건 상황판에 띄워봤습니다. 3가지 단서들 저희가 오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의 단서부터 살펴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 남자 대구에서 발생했던 연인 관계 여성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살해한 강력 사건의 용의자입니다. 잡혔을까요? 함께 보시죠. CCTV 영상부터 다시 점검해 볼까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배관 타고 기어 올라가는 이 남자 기억하시죠? 이렇게 올라가서 연인을 살해하고 15분 뒤 아파트 등이 차례로 켜지고 유유히 빠져나오는 이 남성입니다. 6층에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입니다. 이 남성 결국 이렇게 검거가 됐습니다. 어떻게 검거할 수 있었는지의 전말이 취재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가스관을 타고 6층에 몰래 침입해서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이 남성 나흘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그제 검거가 된 거예요. 치밀했던 도피 행각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나흘씩이나 걸렸던 이유는 이겁니다. 범행 직후 지인 차량으로 세종시로 도망갔어요. 휴대전화와 함께 차도 버렸어요. 현금만 사용하면서 택시를 이용했고 부친 묘소에 소주병, 저수지 근처에 메모를 남겨두며 투신 자살한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하면서 치밀하게 도피를 벌여왔기 때문에 검거가 늦었던 겁니다. 자, 김우석 변호사님, 네. 지금 이 도피한 행각을 보면 범행도 잔인했지만 도피도 치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검찰 네. 출신 김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도피 나름 열심히 하긴 했는데 4일 만에 검거됐다는 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이렇게 도피를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도피한 것들을 보면 자기랑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걸 전부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사람을 잡기 힘든 게 뭐냐면 예컨대 이제 아무 연관 없는 사람이 아무 연관 없는 사람을 죽여버리면 예. 이 사람 잡기 진짜 힘들어요. 아, 그래요? 왜 죽였는지를 알 수가 없고 단서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망 다니기 위해서 자기 관련 있는 걸 전부 다 끊어버린 거죠. 차도 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목숨도 버린 것처럼 위장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예. 저희가 이제 누구를 검거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게 사실은 주변 사람들 살펴봅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자기가 살아가려면 뭔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주변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한테 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잘 지켜보다 보면 뭔가 덜미가 걸립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럴 때 제일 많이 덜미 걸리는 게 내연녀입니다. 내연녀. 내연녀요? 예, 내연녀한테 연락해가지고 내연녀를 이제 숨겨놨다 생각하고 그쪽에서 숨어 있다가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남성 용의자잖아요. 범행 후 도주해서 세종으로 갔다는 소식에 입산 자제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권고가 이 도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가 좀 궁금하고 어떻게 붙잡혔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김 변호사님. 도피를 일단 하게 되면 진짜 힘듭니다. 일단
자기 명의로 돼 있는 걸 아무것도 못 써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휴대전화, 신용카드 내역, 그리고 병원 내역 이러한 것들을 보는데 자기 이름으로 뭔가가 나타나면 그럼 바로 걸리거든요. 그럼 자기 이름으로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느냐? 현금 쓰는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무슨 엄청난 부자도 아니고 현금을 때로 쌓아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 현금이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지금 결국 이 사건에서 한 게 공중전화로 지인한테 전화했다가 덜미가 잡히잖아요. 아, 결국 공중전화로 이렇게 지인에게 되니까. 전화 걸다가 붙잡힌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예컨대 이제 군대나 이런 데서도요, 누가 이제 탈영하게 되면 얘들이 이제 돈이 있을 때는 PC방 이런 데에서 놉니다. 그러다가 돈이 없으면 야산 같은 데 헤매다가 야산 같은 데에다가. 그러다 걸리기도 하거든요. 예. 예. 이번에는 지인에게 연락했다가 덜미가 붙잡혔다. 자, 춥고 배고프다. 돈이 필요하다. 약속 장소 창고에서 수사관들과 경찰이 잠복한 상태에서 지금 검거한 걸로 나오네요. 네, 네, 네. 그럼요. 이게 결국은 수사기관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곳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락할 것 같은 사람들 주변을 잘 살펴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특정이 돼요. 제가 예전에 검사 시절에 네. 뭐 감사원이라는 곳에서 뭐 누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이러면서 이제 수사 의뢰가 왔어요. 예. 근데 딱 보니까 구속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구속하려고 찾아야겠는데 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검찰에서 경찰에 좀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 잡아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 예. 그런 요청을 하니까 경찰이 바로 소문에서 누구 하더니 이 사람 어디에 있을 거다 하더니 바로 잡아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결국은 다 연관된 곳에 가면 범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 용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을 했지만 결국 경찰은 속지 않았던 거군요. 아, 그럼요. 자, 구속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스토킹 살해 피의자였어요. 그리고 경찰의 보호 조치도 있었는데 이게 무용지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법원이 구속하지 않았어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결국 여성은 사망했고요. 네, 이게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실효적인가라는 이슈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일반인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야 이거 판사가 죽인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컨대 이제 스토킹 사건 영장 기각했다가 그 스토킹 가해자가 스토킹 피해자 죽이는 이런 경우들도 생기는데 그럼 일반인 입장에서는 판사가 구속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의 구속 실무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이 사건이 한 90년대 내지는 2000년대 초반에 발생했으면 이건 100% 구속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법원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당연히 구속됐을 사람들이 지금은 구속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사 단계에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일단 사람 함부로 잡아 가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꼭 구속돼야 할 사람들이 구속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 생깁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구속만 됐어도 맞습니다. 나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그 사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제 옛날에는 하루에 매일 1명 내지 2명, 3명까지의 구속 사건들을 배당 맡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검사 초임했을 때만 해도 하루에 뭐 1건, 2건씩 구속 사건이 왔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두 개 올동말동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지금 단서가 나와 있는데 한 남성이 여성의 방에 침입하는 장면의 CCTV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김 변호사님, 지금 이 장면이에요. 안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 문이 열리고 괴한이 지금 침입하는 장면입니다. 어딘가를 뒤적뒤적 손에 신발을 든 채 집안 곳곳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옷가지를 뒤적이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더니 속옷을 꺼내서 냄새를 맡고
차곡차곡 쌓아서 챙깁니다. 화장실도 둘러보고 빠져나갔는데 이 괴한이 하루 동안 3차례나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사건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베란다로 침입, 속옷 훔쳐서 도주, 하루 3차례 침입, 거주 여성 두 명이 귀가해서 홈캠을 확인 후에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파트 뒷동에 거주하고 있는 용의자가 16일 만에 검거되기도 했다라는 좀 황당한 이 사건인데 경찰이 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구속을 안 했다. 네.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이제 실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을 하니까 영장이 기각될 것 같으니 검사도 영장을 청구를 안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3번이나 침입했다라고 네. 하는 문제는 있는데 초범에도 전과가 없고 그러다 보면 검사 입장에서는 이거 영장 청구해도 되나? 영장 청구하면 판사가 기각하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여부에 이제 속옷의 냄새를 맡았다 안 맡았다는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죠. 중요한데요. 그거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검사가 바라보기에는 경찰과 약간 또 떨어져서 바라보거든요. 이게 네. 법원에 가서 영장 발부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성 사는 집에 들어가서 속옷 냄새 맡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의 단서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사건 상황실, 돌직구 강력판 사건 상황실에서 함께 보시죠. 자, 제 위 떴습니다. 누군가가 철조망을 넘으려 하는 모습인데 이게 단서입니다. 이거 어떤 사건일지 함께 보시죠. 지난 3일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검문소 무단 진입 시도하던 2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하늘의 뜻이다. 판문점에 가야 한다. 라며 불구속 입건됐는데 지난 11일 또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인근 군사구역에 철조망을 넘으려 했습니다. 통일을 생각해서 철책을 넘었다라고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북한으로 가려 했던 것 같은데 재차. 김우석 변호사님, 네.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북한을 재차 네. 가려는 사람은 좀 정상적이진 않아 보여요. 네, 이게 과거에 북한을 대안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많았죠, 예전에 그런 사람들. 60년대, 70년대 이때만 해도 북한이랑 우리랑 뭐 체제 경쟁도 하고 있었던 네네. 측면이 있고 우리 체제의 우위성이 이제 압도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경제 발전을 하지만 독재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 독재 정권의 한가하는 대안 세력으로서의 북한 이렇게 바라보던 분들이 사실 있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저런 식으로 얼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얼룩하지 않는다. 그럼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디 뭐 제3국을 가든 뭐 중국을 가든 거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시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북한이 반잠수함이라도 보내주거나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많은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그렇군요. 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그러니까 이제 또 여러 번 하는 거죠. 한 번 갔다가 안 되면 또 나중에 다시 가고. 재차 그리고 가고. 자기가 가는 건 하늘의 뜻이고 네. 하늘의 뜻을 잘 살펴야 되는데 하늘의 뜻을 잘 표현한다. 그런데 4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차 붙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가려 했던 남자가 또 있었습니다. 4년 전에 D씨 40대 남성 2021년 6월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서 북한으로 가려다 검거됐고요. 국가보안법 잠입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됐는데 2021년 12월 6개월 만에 백령도에서 또 월북을 재시도했고 집행유예가 취소됐습니다. 북한을 계속 가려 한 게 이 징역까지 선고됐고 집유도 지금 취소된 사안이에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뭐 아무리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한다고 해도 이게 반복이 되면 이거는 뭐 용납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될 때는 이 징역형이나 구속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우석 변호사와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두 번째 단서까지 좀 풀어봤습니다. 세 번째 단서 만나보시죠. 돌직구 사건 상황판입니다.
7살 치고 뺑소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학원버스가 7살 아이를 쳤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최다함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노란색 승합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합니다. 잠시 뒤 우회전을 하려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을 옆면으로 칩니다. 보행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는 걸 보고 초등생이 막 길을 건너려는 참이었습니다. 쓰러진 초등학생은 땅을 짚고 힘겹게 일어나더니 금세 다시 털썩 주저앉습니다. 잠시 뒤 사고 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려 초등학생에게 다가갑니다. 학원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친 학생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홀로 귀가한 초등생을 통해 뒤늦게 사고 사실을 알게 된 학생 부모가 신고했고 경찰은 70대 운전자를 뺑소니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7살 초등생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팔꿈치가 너무 심하게 다쳤었고 그다음에 다리도 완전 다 쓸려가지고 횡단보도 건너는 거를 이제 지금 좀 무서워하고 있어요.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다른 곳에 차를 세우고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는데 아이가 이미 없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네, 돌직구 강력반 사건 풀어봤습니다.